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문득 저거 완전 내 얘기네? 나처럼 산 여자가 또 있네?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 가서는 다 말하지도 못할 이야기들.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드라마와 기이한 인연, 기묘한 반전이 다 뒤섞인 일들이었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비 남편을 만난 건 회사에서였어요. 저는 공장에서 사무직 대리로 일하고 있고 예비 남편은 근처 유망 로봇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죠. 제가 일하는 곳이 신도시 근처 공단이라 그 일대에 다양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비 남편이 일하는 회사와 제가 일하는 공장 간에 협력 업무를 할 일이 많아 오며 가며 안면을 트기 시작했고 그러다 연애를 하게 됐고 어느새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한 깊은 사이가 됐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가벼운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지한 상대는 만나지 않았었어요. 결혼이란 걸 하려면 서로 자기의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가장 숨기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약점과 컴플렉스까지도. 제 경우엔 저의 어린 시절이 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었어요. 저는 제 어린 시절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한텐 정말이지 죽도록 끔찍했던 기억뿐이고 전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엄마는 술집을 운영했어요. 엄마랑 저는 단둘이 그 위 옥탑방에서 살았죠. 아빠가 누구인지는 처음부터 몰랐고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술집의 분위기가 너무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너무너무 싫었죠. 엄마는 항상 짙은 화장에다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술에 취해 있었고 징그러운 아저씨들이 늘 술집에 드나들며 엄마를 함부로 대했죠. 그런 엄마의 딸로 산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며 학교에도 소문이 쫙 퍼져서 저는 늘 왕따를 당했어요. 절 잘 모르는 친구를 만나면 이번에 이 친구와는 꼭 친해져 봐야지, 나한테 좋은 인상을 갖게 만들어 봐야지 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겨우 친해지고 나면 결국 누군가가 꼭 내가 어느 집 딸인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친구 부모님이 됐든 다른 친구들이 됐든 그럼 저는 결국 또 상처받는 거죠. 그런 일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반복되다 보니 저는 어느새 친구도 없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제 유일한 친구는 술집에 근무하는 언니들이었죠. 그것도 제대로 된 언니가 있을 때 얘기지만요. 야, 너도 이 다음에 크면 네 엄마처럼 될 거니? 딸들은 지혜미 팔자 따라간다는데 아휴, 내가 저놈의 년 지긋지긋해서 그냥. 내가 그래도 너 하나는 예뻐해주고 살았는데 내가 등신이지. 내 돈 떼먹고 등쳐먹는 년 딸내미를 뭐가 예쁘다고. 야, 그거 내가 사준 핀이지? 내놔 이년아. 채. 저한테 잘해주던 언니들도 저희 엄마한테 돈을 떼먹히고 나면 제 머리를 쿡 쥐어박고 욕을 한바탕 하고 나가버리기 일쑤였지만요. 이 정도 얘기만 들어봐도 대충 아시겠죠? 저희 엄마는 제대로 된 엄마 노릇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집 엄마들과는 비교조차 안 될 인간이었죠. 알코올에 찌들어 사는 엄마는 제 수학여행비 한 번, 생일 한 번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고 전 초등학교쯤 되자 그런 것 따위는 기대도 않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해졌었거든요. 기대는 무슨, 엄마는 저를 낳아놓기만 했을 뿐 책임질 생각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제가 중3쯤 되면서부터 제법 어른 티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키도 또래치고 좀 큰 편이었고 발육도 남다른 편이었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엄마 술집에 오는 역겨운 아저씨들 중에 저를 보는 눈초리가 남달라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이,
우리 하진이 왔네. 우리 하진이. 우리 하진이가 이게 지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발육이 아주 남달라. 그러니까 말이야. 한 1, 2년만 있으면 아주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년이 되겠어? 이리 와봐라. 아저씨가 한번 안아보자. 우리 하진이 미스 코리아 나가서 수영복 심사에도 통과될 만한가? 아저씨가 한번 봐주마. 이거 나요. 이거 안 나? 목 같은 새끼들이. 니들 자식한테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 이 역겨운 새끼들. 저거 지혜미는 안 그러던데 저거는 성깔이 있단 말이야. 누굴 닮았는지 참. 제가 뻔히 교복을 입고 있는데도 추근덕거리고 추파를 던지는 그 역겨운 남자놈들 때문에 저는 독서실에서 밤을 새다시피 했고 그놈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야 집에 가곤 했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그 집을 뜨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3이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왔어요. 어차피 당장 대학에 갈 거란 생각은 안 했었어요. 네 성적 정도면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 정도는 갈 수 있을 텐데 도저히 방법이 없겠니? 하진이 네가 말하기 어려우면 선생님이 엄마한테 대신 말씀드릴까? 아니요, 그러시지 마세요. 저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전 대학 같은 거 안 가도 괜찮아요. 전 그냥 여기서 탈출만 하면 돼요. 그거면 돼요. 집을 나온 뒤 저는 일단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잔업까지 해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리고 1년 정도 일한 끝에 사이버 대학에 입학을 했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매일 밤마다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학위도 따냈어요. 대단한 졸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뿌듯했죠. 그렇게 생산직 파트를 맡아 일해온 공장에서 지금은 어엿한 사무직 대리가 됐으니 저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진 것 하나 없이 오로지 제 노력만으로 맨몸으로 일궈낸 성과니까 전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학벌, 훨씬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나도 수두룩하게 많지만 예비 남편 역시 저를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족이 없다고 해도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 사이버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우습게 보기는커녕 너무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예비 남편에게조차도 여전히 어린 시절 일들과 제 부모에 대한 얘기만큼은 꺼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겐 아빠도 엄마도 다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저로선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와 아이의 인연을 끊고 살아온 지 오래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를 자랑스레 여겨주고 귀하게 대접해주는 예비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약속한 뒤 어느 조용한 음식점에서 예비 시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내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 다들 부러워하긴 해요. 우리 아들은 유명한 공대 나오고 우리 딸은 의대 나오고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어쩜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었냐고 부러워들 하는데 너무 그런 거 떠들어대고 다니면 보기 안 좋잖아. 자기 자랑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참, 그러고 보니 우리 애한테 아가씨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못 들은 것 같네. 아가씨는 어디 나왔어요? 벌써부터 좀 주눅이 들긴 했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사이버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가 정색을 하더군요. 뭐? 전공? 사이버 대학 그거 그냥 인터넷 수강만 하면 다 졸업장 주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갖고도 전공이란 말을 갖다 붙이나? 혼잣말처럼 구시렁거리면서 제 말을 픽 비우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죠. 그러고는 이번에는 다음 질문을 이어가더군요.
그럼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에요? 뭐 하셔요?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를 너무 잘하니까 말하기가 무서웠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런 엄마 있다고 하느니 그냥 고아라고 하는 게 낫죠.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아빠는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저는 친척집에서 크다가 성인 되고 혼자 독립해서 쭉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 얼굴이 더 썩어 들어가더군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웃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아예 똥 씹은 얼굴이 돼버렸죠. 예비 남편이 그래도 옆에서 계속 제 칭찬을 하면서 좋은 점을 어필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꿋꿋이 살아서 지금까지 대학 졸업장도 본인 힘으로 따내고 공장 일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지금은 대리 달고 잘 나가잖아. 우리 사무실에서 협업하느라 같이 미팅하면 말도 제일 잘해. 다들 손대리가 젊은데도 아주 물건이라고들 한다니까. 다들 나더러 잘 잡았다고, 복 받았다고들 그러는데? 하지만 이미 제가 꼴보기 싫어진 예비 시모한테 그런 말이 귀에 들어갈 리가 없었죠. 대놓고 불편한 티를 팍 내면서 제가 상처받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가씨도 고생 많이 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하니 대놓고 뭐라 하진 않을게요. 뭐 나도 나름 체면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고 교양 없는 짓거리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아가씨도 생각을 해봐요. 아가씨 같으면 아가씨가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 이누기 내가 진짜 금이야 우기야 키운 아들이에요. 이놈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착했고 순했고 부모 속 한번 썩인 적 없는 놈이에요. 대학까지 잘 보내고 직업도 좋고 돈 잘 벌고 솔직히 아가씨도 이런 아들이 있으면 더 좋은 처자리 탐내지 않겠어요?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가씨도 부모 마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가 아쉬워서 내가 내 아들을 직업도 변변찮고 학벌도 변변찮고 거기다 부모 하나 없는 사람한테 장가들게 하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내 말 너무 곡해해서 듣지 말아요. 아가씨도 그만하면 어디서 빠지는 외모 아니고 아직 나이도 젊고 사람 만나려면 얼마든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 말고 비슷한 사람 만나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잘 사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좀 더 산 어른으로서 해주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 아들이랑은 그만하는 걸로 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래 대체? 입 다물어. 너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해서는 여기 와서 내가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들어? 나라고 뭐 당사자 앞에 앉혀두고 이런 싫은 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니? 나도 이런 말하는 엄마 되긴 싫은 사람이야. 네가 진작에 뭐 하는 여잔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했으면 굳이 시간 낭비 안 하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엄마, 내가 그런 얘기를 미리 안 한 건 그런 선입견 빼고 이 사람 봐줬으면 해서야. 하진 씨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컸고 그래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야. 근데 그래서 더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럼 더 칭찬하고 더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도 그런 선입견 다 지우고 이 사람 보시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엄만 그래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내가 아는 엄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왜 다른 엄마들이랑 똑같이 구시는 건데? 나 진짜 엄마한테 실망감 들려고 해. 그래, 미안하다. 나도 다른 집 여자들이랑 똑같이 굴어서 미안해. 근데 나는 있지? 내 자식이 제일 귀하다.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고 무식하게 들릴 수도 있고 속물이라고 욕을 해도 어쩔 수 없는데 내 귀한 자식 아무나한테 보내고 싶은 부모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너희 큰엄마가 나 벼르고 있는 거 모르니?
얼마 전에 설에 가서 만나고 왔을 때도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팍 상해왔는지 알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네 사촌형 진수, 그건 너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 괴모 볼 거 있니? 얼굴도 별로고 키도 너보다 한참 작고. 너희 할아버지 유전자가 그리로 다 갔는지 머리도 벌써 벗겨지려고 하고. 근데 돈 좀 번다고 변호사 마누라를 얻어서 얼마나 뻐기는지 너 못 봐서 이래? 너희 큰엄마가 매번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이 꼴을 보면 얼마나 우습게 여길지 참. 대체 그런 남들 시선이 무슨 상관이야? 그거 그냥 다 남들 얘기잖아. 남들 시선, 남들 얘기, 그런 거 다 빼고 이 사람 있는 그 자체로만 봐주면 안 돼? 엄마? 그런 거 생각해서 하는 결혼이 진짜 행복할까? 남들 눈에 맞춰서 구색만 갖춰놓고 하는 결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예비 남편은 계속해서 예비 시모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도 고개를 숙였죠.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이해해요. 제가 봐도 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내세울 거 하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조금 자존심 상하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예비 시모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예비 시모가 더 별로인 사람 같았으면 대놓고 면박을 주고 자리를 떠버려도 할 말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예비 시모는 나름대로 설득을 하려 드는 저의 모습을 보고 좀 누그러든 모양이었어요. 일단은 알겠어요. 나도 시애미 짓 하면서 유세 떨고 싶은 인간도 아니고 시자 집안이라면 엉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아가씨 골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30이 넘은 애들을 내가 말린다고 헤어질 것도 아니고 무슨 드라마에서처럼 돈봉투 쥐어줄 만큼 좋은 집안도 아니고 일단 만나는 것 자체는 반대는 않을게요. 근데 결혼은 모르겠네요. 결혼 생각까지는 나도 마음이 안 나요. 그러니 일단 조금 두고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제가 잘할게요. 예비 남편은 엄마, 나 그래도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할 거야. 엄마가 말려도 무조건 해. 하면서 고집을 부렸지만 제가 옆구리 쿡쿡 찔려 말렸죠. 일단 이 정도가 어디냐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한 고비는 넘기고 이제 앞으로 정말 잘하고 잘 보여야지 싶었어요. 예비 시모가 호두과자 파는 가게를 하거든요. 가게로 예비 남편 없이 한번 찾아가 내가 직접 꽃꽂이한 화분도 선물하고 또 생일에 정성스럽게 만든 한과도 선물하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전보단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더라. 왜? 어머님이 뭘 하셔? 우리 엄마 말이 네가 첫눈에 보기에 확 빠져드는 타입은 아닌데 두고 보면서 몇 번 보다 보니 수수하게 예쁘고 애가 인상은 나쁘지 않네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엄마를 좀 아는데 그거 스며든 거야 당신한테. 예비 시모는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어가는 눈치였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 좀 용기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졌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제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제 엄마였습니다. 참 지독한 인연이죠. 딸과 엄마의 관계란. 전 그동안 엄마랑 연락도 일절 끊고 살았는데 딱 한 번 연락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6년 전쯤 일이었죠. 제가 엄마랑은 연락을 뚝 끊고 살았는데 엄마 술집 근처에서 오랫동안 슈퍼를 해오신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는 어렸을 때 가끔씩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쥐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집을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아주머니께 제 연락처를 드렸었죠.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나에게 꼭 연락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그때 연락해달라고. 그런데 마침 그 무렵 엄마가 가게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아주머니가 엄마를 챙기다가 연락을 하게 된 거죠.
당장 입원비도 없고 병원에선 보호자도 필요하다고 하고 하니 딸이라고 하나 있는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회복 후에 아주버니 슈퍼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제 행방은 하나도 모른다고 시침이 뚝 떼더니 연락처 알고 있었냐고. 당신이 뭐 걔 애미라도 되냐고. 결국 아주머니가 참다 안 돼서 저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하셨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 뒤로는 혹시나 또 남한테 가서 피해줄까 봐 연락처를 바꾸진 않고 살았었어요. 그래도 전화는 안 받았어요. 어차피 전화 와서 하는 말은 뻔했으니까. 돈 필요하다는 말이 다였죠. 근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왔고 제가 받지 않으니 자기 어느 병원 몇 호실에 입원해 있으니 오라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 있다고 하니 신경은 쓰이고 해서 병원으로 찾아가게 됐어요. 내가 뭐 난소에 혹이 생겼다고 해서 입원을 했는데 수술비랑 입원비를 못 내게 생겼지 뭐니. 내가 지금 빚까지 졌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그걸 내겠냐. 일단 딸이 낼 거라고 하고 수술은 했으니 네가 좀 내라. 그리고 기왕이면 내 빚 좀 갚아주면 더 좋고. 진짜 기가 딱 차더라고요. 내가 이런 인간을 또 엄마라고 걱정이 돼서 찾아왔구나. 그래도 나이가 좀 들었으니 뭐라도 달라졌지 않을까 기대를 품은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더라고요. 술집에서 평생을 그 짓거리하고 도대체 돈은 어디다 다 썼는데 어떻게 고작 입원비 몇백이 없어서 염치도 없이 나한테 연락을 할 생각을 해? 빚은 또 무슨 일로 졌는데. 하기야 그거 뻔하지 뭐. 또 어디서 자기 같은 인간 말종 새끼 하나 만났겠지. 엄마한테 꼴 남자들 다 뻔하잖아. 전에도 늘 똑같은 패턴이었잖아. 남자 하나 만나 정신이 돌아가지고는 그놈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딸내미는 본체만치 하고 그놈이 돈 다 들고 튀면 그놈 따라간다고 울어제끼고. 나 이제 진짜 지긋지긋해.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집 나왔는데 아직도 나한테 이래? 이제 나 엄마 보호 필요한 나이도 아니고 엄마랑 더는 엮이고 싶지도 않아. 이제 나는 엄마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솔직한 심정으론 엄마가 어디서 죽었다고 해도 난 오히려 속 시원할 것 같은 심정이라고. 그러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빚을 갚든 못 갚든 어디서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며 흠신 두들겨 맞든 난 이제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동안 평생을 억눌러온 울분이 다 터지면서 저도 처음으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그러자 엄마는 아주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더 크게 질러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내가 남자 잘못 만나 빚 좀 생겼다. 그러기로서니 딸년이 돼서는 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주. 넌 엄마가 남친한테 배신당한 거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드니? 남의 집 자식들은 어디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와서 자기 엄마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한다던데 이 불효 자식년은 멀쩡히 살아있는 애미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네. 너 내가 그렇게 널 키웠어 이년아? 이년이 아주 엄마 버릴 작정을 하고 있네. 이 고얀년 같으니라고. 엄마는 병원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층 전체가 쩌렁쩌렁 울려댈 정도였으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기웃대고 엄마란 인간은 바닥을 굴러대고 전 진짜 딱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도 참 못 갔죠. 그 병원에 예비 시모가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사실 저희 예비 시누이가 그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있단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기가 좀 꺼려졌었죠. 아직 예비 시누이 얼굴을 본 적은 없어 저를 알아볼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괜히 꺼림칙하잖아요. 제가 한 거짓말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날 예비 시모가 예비 시누이한테 뭘 좀 전해주러 왔었나 봐요. 하도 소란스러우니 무슨 일인가 하고 기웃대다가 그만 딱 저를 발견한 거죠.
엄마에게 질려서 한숨을 깊이 쉬던 저는 병실 밖에서 저를 기가 차단 듯이 보는 예비시모를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예비시모는 절 보고는 그냥 확 나가버리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야, 이년아! 너 어디가? 내 돈 뱉어놓고 가, 이년아! 뒤에서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건 말건 일단 예비시모를 붙잡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게 됐죠. 예비시모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얘기하더군요. 너 고아라고 하더니 거짓말이구나. 예비시모의 물음에 결국 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저한테 저 사람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에요. 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성인 되고서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고 오늘은 불가피한 일로 잠깐 왔을 뿐이에요. 저희 엄만 저를 제대로 보살펴준 적도 없는 사람이고 저한테는 없는 이만 못한 존재였거든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저 사람 엄마로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아예 인연도 끊고 살 작정이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많이 이해심 내고 인내심 내서 너 받아보려고 노력한 거 너도 알고 있지? 네, 그럼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뭐니? 그 와중에도 나를 속이고 거짓말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은 널 예쁘게 보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아니, 저렇게 두 눈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를 없는 사람 만들면서까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애를 내가 어떻게 믿겠니? 너 같아도 그렇지 않겠니? 다 없던 일로 하자. 긴 말 안 할 테니 우리 애랑 헤어져라. 당장 끝내. 어머님, 어머님! 예비시모는 그렇게 훌쩍 떠나버렸고 전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또 한 번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그날 저는 예비 남편을 만나 이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예비 시모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도 예비 남편에겐 다 했죠. 저희 엄마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제가 왜 엄마로부터 죽도록 벗어나고 싶었는지, 엄마의 존재를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 저의 긴 이야기 끝에 예비 남편은 저를 꽉 안아주더군요.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 끙끙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엄마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은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에만 꽂혀 화가 나셔서 아무 말도 안 들리실 테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조금만 있다가, 일단 한 일주일만 있다가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러면 엄마도 분명히 풀어지실 거고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엄마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우리 엄만 내가 잘 알아. 당신 얘기 다 들려드리면 고생 많았다고, 대단하다고 해주실 분이야. 예비 남편은 그렇게 절 안심시켰죠. 그런데 그 사이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희 엄마를 보고 온 일도 있었고 예비 시모한테 들킨 일도 있었고 엄마한테서는 계속 전화가 와대고 하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자꾸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런 증세를 보인 지가 좀 됐다 싶었죠.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군요. 생각해보니 생리도 안 하고 있기도 했고 뭔가 걱정이 돼 바로 테스트를 해봤죠. 임신이란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상황이 이런데 임신 소식을 알게 되니 걱정부터 앞섰어요. 예비 시모는 분명 결혼에 반대하고 나올 텐데 이 와중에 임신이라니. 걱정을 하며 예비 남편에게 털어놓자 이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이 무작정 좋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곧 결혼할 텐데 어차피 잘 된 일 아니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겹경사 아니냐고 오히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천하태평이야. 이제 어쩌면 좋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오히려 잘된 일이야. 엄마도 이거 보시면 뭐라고 반대를 하시겠어. 이제 엄마 마음만 잘 돌리면 되는 거잖아. 다 잘 될 거야. 나만 믿어.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진정되지가 않았어요. 예비 남편과 제가 찾아가 우리 임신 사실을 털어놓자 예비 시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딴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아니 엄마, 왜 그래? 이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좀 했기로서니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언제까지 반대하실 건데요? 응? 이제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돼? 택도 없는 소리. 예, 넌 뭐가 그렇게 뻔뻔하니?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야, 대체? 내가 네 정체를 다 안다. 어디서 감히 애뱉다고 은근슬쩍 들어앉을 생각이냐?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듣자 하니 저희가 예비 시모 좀 가라앉기를 한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라고 한 사이 예비 시모는 제 뒷조사를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너 술집 딸이라며? 그건 왜 숨겼니? 너도 술집에서 일했니?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싹 숨기고 산 거 아니야. 그런 과거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니? 난 이제 소름이 다 끼친다. 내가 이번에 안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니? 무서운 애 같은 이라고 뻔뻔한 것 좀 봐라. 알고 보니 예비 시모는 그 일이 있은 직후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해 너 걔랑 당장 헤어져라 하면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나 봐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하진이를 만나서 듣겠다 하고 끊어버린 거죠. 그 뒤에 제가 곧장 예비 남편을 만나러 가서 모든 걸 털어놓으며 설명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이랑 전화를 해놓고 나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무래도 얘가 이런 걸로 이 여자애랑 헤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비 시모는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서 저희 엄마를 만나보려고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갔더니 엄마를 찾아온 웬 남자를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엄마 남친인지 뭔지랑 같이 술집에 드나들던 사이였는데 그놈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떠벌리자 투자를 했다 사기를 당한 놈이었나 봐요. 근데 그 남친놈은 엄마한테 떠넘기고 튄 지 오래고 그러니 내 돈 내놓으라고 엄마를 찾아온 거죠. 예비 시모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다 그 남자를 따라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장사를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강 듣게 된 모양이었죠. 그 남자가 전원이랑 아는 사이면 내 돈 좀 대신 갚으슈 하더라. 내가 기가 딱 차서. 그 남자 말을 듣고 예비 시모는 그 남자가 말한 주소대로 찾아가 저희 엄마가 하는 술집을 보게 된 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던 자리니 이제 얼마나 낡았겠어요. 허름한 술집에 껌 짝짝 씹어대는 여자가 있고 거나하게 취한 아저씨들이 몇 있고 하니 기가 막혔겠죠. 그러면서 예비 시모는 주변 상인들에게 엄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엄마 평판이 그 동네에서 좋을 리가 있겠어요?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그년 그거 몹쓸년이다 하면서 한마디씩 한 거죠.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다던데 하면서 내가 너에 대해 은근슬쩍 물었다. 뭐 그래도 그 집 딸은 착실하고 예뻤다. 그래 그 애는 착했지 하더구나. 그래서 혹시 그럼 걔가 커서 어떻게 됐는지 아시냐고 네 행방에 대해 물어봤더니 기도 안 차지. 알고 보니 제 행방을 묻는 얘기에 대해선 말이 다 갈렸나 보더라고요. 그게 당연했죠. 사실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제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다 돈 스문이었거든요. 누구는 어디 시집가서 신분 싹 바꾸고 산다더라.
누구는 아니다. 결국 딸내미는 지 애미 팔자 따라가기 마련이라고 그 처지로 어떻게 바꾸겠냐. 어디서 술집 다니는 걸 방앗간집 김씨가 봤다더라. 별별 얘기가 다 나온 거죠. 그런데 예비 시모 입장에서야 제일 안 좋은 소문이 귀에 꽂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도 술집 나간 거 아니니? 딸이란 게 원래 지 엄마 팔자 닮아가기 마련인 거다. 보고 배우고 자란 게 그건데 네가 달린 무슨 일을 했겠어. 안 그래? 어디서 굴러먹다가 순진한 내 아들 꼬여서 내 아들 자식인 척 속이고 결혼하려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아냔 말이다. 막말로 그 뱃속에 든 애가 우리 이누개 애인 줄 어떻게 알아? 어디서 굴러먹다 누구 애를 뺏어 오기는 건지 어떻게 아냔 말이야. 전 그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버렸죠. 엄마, 아무리 화나셔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사과해야 돼. 이 사람한테 지금 큰 실수한 거야. 나도 그동안 몇 번은 넘겼지만 이런 일까지 다 알게 된 마당에 절대 못 두고 본다. 그래, 우리 딸 오라고 해야겠다. 우리 딸이 산부인과 의사니 혹시 모르지 또? 낳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 수도 있고. 우리 딸한테 불러서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그러면서 예비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결국 얼마 안 있으니 예비 시모 집으로 예비 시누이가 왔죠. 그런데 집으로 들어서는 예비 시누이의 얼굴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유리 언니? 제 말에 예비 시누이가 저를 봤죠. 하진아, 네가 어떻게... 하진아, 이게 얼마만이야? 예비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절 와락 껴안았어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언니를 만난 반가움에 언니를 얼싸안았고 영문을 모르는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은 어리둥절한 채 있었죠. 아니, 니들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이러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니, 무슨 일이야? 말을 좀 해줘봐. 두 사람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건데? 유리 언니 인욱 씨 누나였다니. 난 상상도 못했어. 언니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 보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예비 시누이, 그러니까 유리 언니를 만난 건 한참 전 일이었어요. 제가 아직 엄마 집에 살던 고1 때 언니가 저희 엄마 가게에 일을 하러 나왔었거든요. 저도 엄마랑 살면서 술집에 일하는 수많은 여자들을 봐왔지만 언니는 좀 달랐어요. 너무 평범하고 착하고 순진해 보이는,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 보이는 이 여자가 무슨 이런 일을 하겠다고 왔나. 어린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됐죠. 그때 언니는 고작 대학교 3학년의 어린아이였죠. 알고 보니까 당시 언니는 서울에 있는 본가를 떠나 지방 의대에 다니면서 10살이나 많은 남자를 알게 돼 사귀게 됐나 봐요. 아무래도 혼자 자취하고 이러면서 처음엔 그 남자에게 의지도 하고 했겠죠. 근데 그놈이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나 봐요. 언니한테 안 좋은 영향만 미치고 빚까지 잔뜩 지게 만든 거였어요. 그놈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차 렌트비며 수리비며 병원비며 합의금 낼 돈은 없고 본인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당장 대출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면서 어린 언니를 졸라서 자기 대신 대출을 받게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언니는 그걸 또 해줬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고도 합의금도 아니라 그냥 본인 유흥비로 쓴 것 같지만. 아무튼 당연하게도 그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언니의 빚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탔고 그 빚은 오로지 언니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이 돼버리고 만 거였죠. 솔직히 궁지에 몰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가, 그것도 엄마한테 털어놓지도 못할 빚을 졌으니 무슨 선택지가 있었겠어요. 결국 엄마 가게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저희 엄마가 당시에 종업원 모집한다고 광고를 내놓으면서 꽤나 고수익 알바처럼 소개를 해놨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들어온 언니는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얘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사장님. 분명히 여기 적혀있던 건. 그 금액 써놓은 건 경력직일 때 얘기고 너처럼 일 못하는 애한테 그 돈을 어떻게 주냐? 안 그래? 당분간 석 달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석 달 지나면 돈 올려줄 테니까 일단 일하면서 있어봐. 내가 알아서 다 쳐줄 테니까. 그러면서 말을 바꾼 거죠. 그럼 석 달 지나서 돈을 올려줬냐? 그럴 리가요. 술집 오는 손님들이야 뭐 약간씩 터치 정도야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는 뭐가 그렇게 고귀해서 그따위로 구니? 어? 네 손목은 어디 뭐 황금덩이로 만들어졌대니? 너처럼 목석같이 굴면 손님 다 쫓아내자는 거 아니야. 뭐 심한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 다 양반이야. 다 매너 좋은 분들이라고. 팔뚝 정도 만지고 손목 정도 잡는 거야 웃으면서 받아줘야 서비스 마인드가 되는 거지. 너 때문에 소문 안 좋게 나서 단골도 다 떨어지게 생겼으니 이걸 어쩔 거야 이제. 내가 너한테는 기본 것도 못 준다. 그러면서 또 언니 돈을 떼먹은 거죠. 저희 엄마지만 참 진짜 인간 말종이에요. 사장님, 저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일을 하는데 왜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로 월급이 까이기만 해요? 빚 갚으러 왔다가 오히려 빚만 더 쌓이겠어요. 저 그만둘게요. 아, 그러시겠다? 예, 네 부모도 너 이런 데서 일하는 거 아니? 내가 네 학교랑 네 부모한테 쫙 전화 돌려야 정신을 차리겠어? 네가 날 아주 물로 본 모양인데 나 그렇게 만만한 년 아니다. 이 김창숙이 그렇게 만만한 년 아니라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학교 찾아가는 거는 물론이고 네 부모 연락처 알아내는 것도 일도 아니야. 그렇게 해줘? 그러면서 언니를 협박을 한 거예요. 결국 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엄마가 그 언니를 붙잡아둔 이유를 저는 알았어요. 이런 낡아빠진 싸구려 술집에 언니처럼 예쁘고 어리고 머리에 든 것도 많고 정상적인 사람이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딱 봐도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게 눈에 보이니까 가게에 오는 남자 손님들도 괜히 더 호기심 생기고 언니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비싼 술값 턱턱 내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오래 붙잡아두고 싶었던 거겠죠. 아무튼 그러면서 언니는 결국 예비 시모가 당시에 얻어줬던 자취방 보증금을 빼서 빚 일부를 갚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옥탑방에서 저랑 같은 방 쓰면서 몇 달을 살게 되었어요. 당시에 언니한테 저희 엄마가 손찌검까지 하는 걸 제가 몇 번 막아준 적도 있었고 엄마 몰래 돈 꽁쳐놨다가 준 적도 있었고 그러다 저만 걸려서 작살나게 혼난 적도 있고 아무튼 별별 일이 다 있었죠. 그래도 언니랑 저랑 그러는 사이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술 취한 사이 몰래 둘이서 놀러 갔다 오기도 하고 언니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제 공부를 봐주기도 하고 둘이서 정이 많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언니를 더 이상 여기둬서는 안 되겠다는 걸. 언니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똑똑하고 앞길이 훤한 사람인데 여기서 썩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를 도와 내보내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잠깐 목욕 다녀온다고 엄마를 속이고 몰래 빠져나와서는 엄마가 숨겨둔 돈을 뺏어다가 언니한테 쥐어줬어요. 언니, 그 돈 갖고 그냥 가. 언니가 그 남자 때문에 진 빚은 언니 집 보증금 뺀 걸로 어느 정도 갚았다 그랬지? 남은 건 이 돈으로 갚아. 그리고 부족하면 언니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벌렸지. 이런 데선 일하지 마. 언니는 이런 데 있을 사람 아니야. 여기 오래 있어봐야 돈 절대 못 벌어. 이런 일에서 절대 못 모면한다고.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이 길로 당장 가. 당장 언니네 집으로 가. 하진아, 그럼 너는? 너도 나랑 같이 가자. 너도 나랑 같이 가서 살면 안 돼? 난 엄마 딸이잖아.
난 찾으려면 바로 찾을 수 있어. 호적으로 이어진 게 개같지. 근데 언니는 아니야. 우리 엄마 무식해서 소문내고 싶어도 못 내고 찾고 싶어도 못 찾아. 언니 학교가 어딘지도 이미 다 까먹었을 거고 쫓아가 잡을 위인도 못 돼. 언니도 알잖아. 낮엔 술 취해서 해롱거리고 밤엔 남자들이랑 술 퍼마시는 게 다인 거. 언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그리고 여기 근처로는 올 생각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마. 얼른 가. 하진아, 고마워. 너도 꼭 나와. 너 똑똑한 애니까 꼭 20살 되자마자 집에서 나와. 그리고 꼭 나 찾아. 알았지? 내 번호 알 테니까 꼭 연락해. 그렇게 저희는 눈물의 작별을 했었죠. 그렇게 헤어진 뒤 저는 언니 말을 마음에 새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집을 나왔고, 언니 역시 제 말을 마음에 새기고 과거는 잊고 열심히 공부에 몰두해 무사히 의사가 된 거였어요. 이렇게 둘 다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난 뒤 언니는 예비 시모에게 그 사실을 모두 털어놓게 된 거였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를 지켜준 고마운 애야.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진이 어릴 때부터 그런 엄마 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자기 엄마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애야. 그건 내가 보장해. 이번엔 엄마 편 절대 못 들어줘. 난 하진이 편이야. 예비 시모는 언니의 그런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충격을 크게 받은 거예요. 사실 탈출을 하고 나서도 언니는 한동안 적응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나 저희 엄마가 자기를 찾을까봐 학교도 못 가고 본가로 와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반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지역으로는 다시 가기 싫다고, 학교도 가기 싫다고 막 울어대는 통에 결국 다른 지역으로 편입을 했고, 그 전까지는 예비 시모도 마음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었죠. 근데 아무리 물어도 어떻게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도 답답은 한데 뭘 알아낼 도리도 없고 그렇게 별 수 없이 지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서야 그 모든 전말을 알게 됐으니 예비 시모도 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비 시모가 자기 자식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 사람이거든요.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이제 당시 유리 언니, 그러니까 저희 예비 시누이를 제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됐고 제게 사과하며 저를 받아들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살았을 너를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사실만 보고 남한테 전해들은 풍문 몇 개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다니 정말 미안하다. 날 용서해다오. 사과하마. 그리고 우리 유리를 그렇게 잘 챙겨줬다니 내가 은혜를 어떻게 갚겠니? 너도 어린 나이였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저희 엄마 때문에. 아니다. 이제 그 여자는 네 엄마가 아니야. 이제 내가 네 엄마다. 그 사람 일은 있고 나한테 기대고 나한테 다 털어놔라. 그 후로 예비 시모는 정말 엄마처럼 절 보살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신을 했으니 의사인 예비 시누이에게 절 돌봐주도록 하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러면서 조심스레 저희 엄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남자한테 들어보니 엄마 빚이 많은 모양이던데 너희 엄마는 딸이 다 갚을 거라고 했다더라. 하지만 하진아, 명심해라. 절대 갚아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니다. 괜한 정에 이끌려 그런 사람한테 끌려다닐 필요 없어. 네 인생이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전해 듣기만 한 내가 다 화날 지경인데 절대 들어주지 마라. 철륜은 그 인간이 먼저 끄는 거야. 딸을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대체. 그래도 핏줄이라고 저 하나뿐이고 오랜만에 만나니 훨씬 늙고 약해져 있는 엄마를 보니 조금 마음이 약해져 있던 저는 예비 시모 말을 듣고 정신이 팍 들었어요. 그래, 이번 한번 도와주면
이 인간은 나를 평생 동안 괴롭힐 인간이다. 이제라도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한다. 다짐을 하게 됐죠. 저는 예비 시모가 변호사 상담을 연결해준 덕분에 상담을 통해 우리 엄마로부터 유산 상속을 일절 포기하게 됐어요. 유산 상속을 포기하면 동시에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퇴원하는 날 엄마한테 최후의 통첩을 날려주러 갔죠. 혼자 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예비 시모가 홀몸도 아닌 애를 어떻게 혼자 보내냐며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주더라고요. 난 이제 엄마랑 완전히 남남이 되기로 했어. 난 더 이상 엄마 빚을 갚아줄 의무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그 말 하려고 왔어. 이제 나는 엄마랑 영원히 안 보고 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 보는 마지막 날이야. 엄마가 죽었다는 연락 오면 그때 조문 정도 가줄게. 죽기 전까진 연락하지 마. 그러자 엄마가 제 머리채를 확 휘어잡더군요. 어디서 딸년이 애미랑 연을 끊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감히 나를 버려? 네 깎게? 딸년이 애미를 어떻게 버려? 쫙! 엄마가 고래고래 또 난동을 피워대기 시작하자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따기를 한 대 날리더군요. 어디 내 귀한 며느리한테 손을 대고 있어?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진이 엄마고 내 딸한테 손대면 그게 당신이라도 절대 용서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다시 한 번만 연락하면 그땐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당장 꺼져. 우리 하진이 말대로 죽기 전까진 연락하지 마. 나 그냥 빈말하는 사람 아니야. 하진이 이제 더는 혼자 아니고 이제 얘 뒤엔 내가 있을 거거든? 얘한테 한 번만 더 연락했다간 봐. 내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싶으면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어. 예비 시모가 엄마에게 겁을 잔뜩 줬고 서슬퍼런 예비 시모 모습에 엄마도 깨갱하고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그 뒤로 엄마는 제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한편으론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하는 죄책감도 조금은 있었고요. 하지만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가 옆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진짜 엄마와 언니처럼 알뜰살뜰 저를 챙겨줬어요. 얼마 전엔 기분 좋아지라고 셋이 여행도 같이 다녀왔죠. 여행지에 갔더니 엄마랑 딸 둘이 온 거냐고 사이 좋아 보인다, 부럽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러자 예비 시모도 우리 딸들이에요 하며 얘기해 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을 뻔하더군요. 곧 2주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지금 이제서야 비로소 뇌가족이 생긴 기쁨을 느끼며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건 꼭 피로만 연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엔 나를 낳은 사람이지만 남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생판 모르는 남남으로 30년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는 진짜 가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핏줄로 이어졌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느냐가 아닐까요? 가족의 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 주시길, 또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길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만 줄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